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저자가 현재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입니다. 네. 사실은 선거가 좀 코앞이라 이 책 소개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출마 선언. 네, 다행히 불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는 네, 없어졌네요. 정치적으로 오해할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성국 의원이 애널리스트하고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대우증권 사장까지 지낸 금융 전문가, 그러니까 실무와 뭐 이론 모두를 갖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2018년도에 이미 수축사회라는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2.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또 한 권의 이제 이어지는 책을 5년 만에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냈던 그때 그 시점에 제시한 전망 등을 좀 점검하고 본인이 규정한 수축사회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이번 책에는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축사회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가 수축한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사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자는 이미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들어섰고 다른 나라들도 수축사회로 들어갔거나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수축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축사회의 반대는 팽창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그간 우리는 성장을 바탕으로 이런 팽창사회를 살아왔는데 나눠먹을 것들도 많았고 항상 이 나눠먹을 게 늘어나는 사회, 이게 팽창사회라는 거죠. 예. 하지만 반대로 수축사회는 이제 이 파이가 작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파이가 작아지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경쟁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거나 혹은 싸움을 합니다. 배려는 사라지고 생존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수축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좀 전에 파이로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 확 되네요. 예전에는 진짜 경제 성장률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남의 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저성장 굴레에 빠져다 보니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축 사회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네네. 저자는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물론 각 나라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단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보면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예. 그 사회를 우리가 수축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미 성장 가도를 달려 이른바 선진국으로 진입해버린 나라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파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수축사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도 수축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방향은 수축사회로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파이를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늘려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전 세계는 수축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인류를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들어가게 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기후와 안전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세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위험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열린 세계와 그 구성원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수축사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로섬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수축 사회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네네. 이 저자는 기후 환경과 안전 위기도 감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환경 오염 신경 안 쓰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생산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나 투자를 많이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축 사회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과학기술의 발전은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수긍이 좀 가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부터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 얘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현재 이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저출생 특히.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노동자는 부족해지는 거고요.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노동자가 준다는 건 국가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소비가 좀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은퇴자가 되면 미래의 생활이 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은퇴 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여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인류 전체로 봐서는 인구 감소,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질병과 큰 전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예. 지금 추세라면 조금 무섭긴 한데 2700년에서 2800년쯤 우리나라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을 거다. 예. 이 정도 저출생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저도 이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2900년쯤 우리보다 한 100년 늦긴 한데 일본도 역시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의 저출생이 유지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어있긴 하지만요. 예. 또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출생이 많으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던 사회에서 이제는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피라미드형 구조를 기반해서 사회 시스템을 모두 만들고 유지해 왔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 시스템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제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입하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당장 기금고갈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좀 과한 표현으로는 저자는 인간은 스스로 멸종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파이를 줄어들게 만드는 수축사회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인구 문제는 뭐 사실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이게 각각 어떤 함의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기후위기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 이게 왜 또 수축사회로 전환을 자극하는 요소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간 인류는 자원을 고갈시켜가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 고갈의 역습이 기후위기로 오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덜 써야 되고 덜 파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는 재난, 재해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또 수축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갈등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줄어드는 파이를 향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여러 가지 안전 위기가 불거지는 거죠. 예. 사회적인 위험 대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을 더 써야 되고 이런 안전 비용의 상승은 인류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사회, 이게 이제 수축사회의 특징이다. 예. 결국엔 수축사회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학기술은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주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파이를 확대시킨 게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풍요하고 빈곤 퇴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을 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노동에서 밀려난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증가만 하던 소비, 이 수요의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노동자가 사라지는 세상, 노동자가 돈을 못 벌면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간 이제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효율과 대량 생산이 결국에는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계속 만들어서 대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장이 자동화되고 로봇을 활용하고 기술이 늘어나면서 물건은 계속 많이 생산됐거든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물건은 더 많이 생산된 사회였단 말이죠. 팽창 사회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 사던 거 2개 사면 되고 3개 사게 만들지. 돈이 없네. 그러니까 국가가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막 빌려주고 신용카드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지해왔던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맞이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를 더 늘리기에는 국가도 가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수축사회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다 보니까 왜 우리 사회가 점점 갈등 구조가 높아지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도가 너무나 높아지는지 그런 어떤 아주 작은 사회 현상까지도 이 수축사회라는 용어 하나로 충분하고 명쾌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단을 했으니 이 수축사회에서는 어떤 특성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수축사회라는 잣대로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나름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수축사회는 미래의 삶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좀 사라진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팽창사회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자산 가격도 오르고 내 연봉도 오르고 그랬던 시대지만 이 수축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좀 팽배해지는 사회라고 분석을 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접어지는군요. 네, 예. 이런 절망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요구를 상위 단계로 더 끌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 본능적인 요구 정도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들이 만족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얼핏 들은 건지 학교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메슬로우의 5단계 인간 욕구 이론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인간은 이전의 단계의 욕구를 충족해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 욕구, 예. 다음이 애정과 소속 욕구, 네 번째가 이제 존중과 사회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예. 주변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예. 당장 배고픈 생리적인 욕구를 내가 해결해야 위험한 걸 좀 둘러본다는 거죠. 당장 배고픈데 앞에서 무서운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 욕구가 좀 채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내가 사랑도 하고 여자친구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수축사회에서는 결국에는 하위 단계의 욕구에 만족해 버리니까 예. 결정적으로 세 번째 단계가 애정과 소속 욕구잖아요. 예. 애정 욕구가 별로 강화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먹을 거 어느 정도 해결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왜 젊은 친구들이 비혼이 많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축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나의 자아 실현 욕구라든지 뭔가 승진을 해서 남에게 존중받고 부러운 시선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면 요즘은 회사에서 사실 회사의 소속 욕구라든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이른바 웰빙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축사회의 특징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는데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도 높아진다라고 이 책에는 쓰여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수축사회에서는 초라한 내 모습과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무기력증이 사람들이 인간성을 바꾸게 한다라는 주장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좀 쭉 듣고 보니까 좀 암울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우리나라의 현실 또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을 딱 짚어준 것 같은데요. 뭐 저자는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책에서 기술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결국엔 국가와 국가의 관계까지 확장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파이가 중요한 상황이 국제관계에서도 벌어지는 건데요.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중 갈등도 들여다보면 결국 수축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됐던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건 결국 팽창사회가 끝나고 수축사회로 들어서면서 결국 이제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생존 게임의 사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미국이 변한 거죠. 예. 미국의 독전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인 건데요. 미국은 사실 제조업이 없는 서비스업이 산업 구조를 대부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미국을 보면 GDP의 70%가 서비스하고 소비 부문이고 제조업은 10%밖에 안 되죠. 예. 경쟁자가 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세계화 추세 내에서
이제는 제조 시설이 다 미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위기를 느끼는 것처럼 제조 시설이 없는 미국이 중국을 잘못 견제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국가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자꾸 공장 이전하라고 한다. 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의 제조 기반을 전부 미국 내에 갖추려고 하는 거고 예. 이걸 블록화해서 자신들만 생존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사회,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을 도와줬던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 이게 지금 미중 분쟁의 본질이다. 수축사회가 본질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역시도 수축사회라는 단어 하나로 쭉 조망을 하니까 네. 조금 뭐라 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자명해지고 명쾌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기업들이 제일 걱정인데요. 기업은 매년 우리 김치영 기자님도 예전에 직장생활 많이 하셨지만 항상 목표 매출을 전년 대비 다 신장해 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올리죠. 네. 그럼 기업들은 이 수축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독과점 구조가 좀 고착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요. 앞서 이제 과학기술이 수축 사회를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AI가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한 기업하고 자본이 부족한 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수축 사회의 한 특징이 양극화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자본이 충분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 비용을 줄인 걸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더 확대하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의 삶의 편리성은 분명히 가져다 줬지만 독과점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게 수축사회의 특징이다. 기업들은 더욱 한쪽으로 치우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자본의 투기화도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금융자본은 원래 실물 경제의 생산 경제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하지만 수축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해서 아까 부채를 우리가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 수축사회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팽창사회에서 계속해서 물건은 늘어나니까 소비를 늘려야 되고 이걸 부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금이 금융자본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예, 자금들. 예. 유동성이 너무 충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돈을 벌어주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투기자본화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팽창사회의 부작용인 건데 팽창사회에서 금리마저 역사상 초저금리였으니까 금융은 본래 속성을 넘어서 탐욕자본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은 이제 앞서 이제 수축 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저자가 네. 진단을 했는데 실제 요즘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마저 가지고 있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인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축사회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여러 행동들이 나오는데 예. 이 암울함과 우울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종교를 더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다음이 이제 전체주의화, 국가의 전체주의화가 좀 나온다고 해요. 예. 시대의 우울함과 절망감을 바탕으로 예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전체주의를 득세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의 우경화나 전체주의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생존 게임에 들어간 이상 미중은 지속된 갈등과 대립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냐를 보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스리스킹이 될 거다, 디리스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디커플링은 완전히 서로 결별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고요. 예. 디리스킹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특정 분야라고 하면 첨단 산업과 안보 분야에서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나머지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을 하는 관계로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미국은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시설이 없는 미국이 이 작업을 하기에는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 거고 예. 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우리는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제 설명을 수축 사회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개인이 처한 삶, 그다음에 국가가 처한 위치, 그다음에 기업 또는 네. 국제 관계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책의 저자는 이 수축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대안도 좀 제시를 했습니까? 앞서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로 바뀐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에서 나왔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팽창 사고 때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사고의 전환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조언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기술 동맹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2030년을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 시설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하고 배터리의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만들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들 투자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실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다 갖추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결국 우리의 중요도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말고는 네. 더 이상 큰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가 소비 시장으로 놓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 애매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하고에서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책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근거와 사례를 가지고 집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우증권의 사장까지 지낸 우리나라 네. 대표의 금융맨, 증권맨이신데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십니까? 사실 주식 투자의 조언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예.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인가, 제대로 된 경영 행동인가에 대한 이제 반문을 좀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 보면 주가는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네. 근데 자산은 사실 삼성이 훨씬 많거든요. 삼성은 344조 원 정도의 자산을 지난해 9월 기준입니다. 애플은 65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자산이 없는 애플이 더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려 정책을 했다라는 건데 예.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미국에 보면 애플 말고도 S&P 500 기업 중에 29개 기업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다. 우리말로 하면 자본 잠식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기업들이 스타벅스, 오라클,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자기 자본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와. 자기 자본을 털어서 주주들에게 네. 주식을 소각하거나 배당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와.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결국엔 주식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회사가 예. 다음에 내가 이익을 못 내버리면 줄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허망한 거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폰지 사기와 가까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뭐 역설 또는 뭐 황폐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수축사회라는 키워드 하나로 명쾌하게 설명한 명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출마 안 한다고 하시니까 네. 과하게 칭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